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불해버려서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몰 비용은 무엇이었나요? SK 하이닉스 대신 사버린 안마기? 연초에 등록하고 2번밖에 안 간 1년 헬스 이용권? 사람에게 받은 상처,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성과까지. 사실 이 모든 게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인생의 매몰 비용이죠. 만약 아직도 그 기억들을 붙잡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과감하게 손실 확정 처리하시고 털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장부에는 손실이 아닌 경험이라는 말로 적어두고요. 그래야 다가올 새해에는 새로운 기회비용을 위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이하이의 1, 2, 3, 4 들려드렸습니다. 7785님 올해의 마지막 수업 종소리 내년이 시작되는 내일도 성실히 출첵하며 많은 새로운 소식 귀 쫑긋 들으러 오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올해의 마지막 종소리라 그러니까 또 기분 묘하네요. 염장화님 드디어 올 곳이 왔군요. 예진 소장님 올해의 마지막 날도 어방목과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습니다. 염장화님 항상 이렇게 실시간 댓글 많이 올려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상욱님 깍 어소장님 올해 마지막 날도 출첵입니다. 너튜브에서만 보다가 올 한 해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매일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요. 내년에도 즐거운 경제정보 잘 부탁드려요. 어소장님 흥해라 해주셨습니다. 야, 이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후한 칭찬 멘트 토닥토닥 멘트 이렇게 자주 오는데 너무 기분 좋은데요. 하상욱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매일 만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고 뿌듯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 후 북카페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혹시 최근 식당 가서 양이 너무 많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혹독한 다이어트 중이거나 비만 치료제를 복용 중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즘 런던과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양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손님들의 식욕이 점점 떨어지니 외식 산업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 미국 성인 8명 중 1명은 비만약을 한 번쯤 사용한 경험이 있고 영국은 성인 4에서 7%가 복용 중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비율이 영국 내 채식주의자나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죠. 게다가 비만약은 비용이 나라마다 차이가 큰데요.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비싼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중산층 이상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비만약 복용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들은 양을 줄이거나 에피타이저 같은 작은 접시로 요리를 하는 전략을 바꿉니다. 가격은 오히려 그대로거나 더 받는 경우도 있어서 마진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자주 먹진 않지만 맛있는 별미에는 여전히 기꺼이 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뉴욕의 유명 버거집에서는 티니 위니 밀이라는 아주 작은 식사 메뉴를 미국 라틴 음식 체인점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름을 딴 GLP 원더풀이라는 다이어트 맞춤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헬스장은 오히려 호황이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복용자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요행을 바라고 운동을 더 안 할 것 같지만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 그 효과를 유지하고 근육 감소 같은 부작용도 막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은 맛있는 것도 마음껏 더 먹고 운동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요즘 비만 치료제는 체중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향과 노력을 들이는 방향까지 바꾸고 있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2025년 마지막 날에도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도 책 소개해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 날. 어떤 주제,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 증시도 휴장이었잖아요. 네. 신혼회사도 주변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출판계 분위기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 확실히 지난주보다 좀 덜 나온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신간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뭐 신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연말을 결산하는 느낌으로 2025년 출판계에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약간 트렌드를 한번 이제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미 방과 목돈 연구에서 한번 소개한 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저희의 책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네. 예, 내년에도 이 방송 잘 들으시면은 주요 신간들은 다 챙겨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모임을 가거나 네.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이 좀 많다 이런 분과 대화를 나눌 때 책 얘기를 하면 꼭 우리 손 MD가 소개해준 책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 가서 아는 척하고. 제가 막 성관이 좋다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보통 그 베스트셀러가 이 주요 저자들의 쓴 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분 이름 될 때도 알죠 네네. 이렇게 해서 덕분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2025년 출판계 총 결산이네요. 네. 올해 떠올려 보면 뭐 역시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일단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뭐 방과후 북카페에서 여러 주제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주 등장하는 주제 이런 카테고리가 좀 있었어요. 뭐 건강하게 늙는 법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의 부작용, 뭐 기후 위기 이런 주제가 좀 생각나는데 어떤 주제부터 다뤄볼까요? 뭐 일단 첫째 대선부터 짧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있는 해는 보통 그 대선 후보가 쓴 책, 또 대선 후보에 관한 책들이 판매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그런 경우였고요. 서점에서는 그 끝나고 나서 보통 연말 투표하거든요. 올해 책을 뽑아달라는 투표를 하는데요. 이때 나름 서점 사람들이 고충이 있습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올해 책을 뽑아달라고 하면 그 책의 내용, 주제에 관해서 뽑아달라는 거고 약간 작품성을 보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설가가 받거나 이제 학자가 받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정치인이 쓴 책이 투표에 포함이 되면은 약간 인기 투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해에는 약간 이제 원칙적으로 뭐 정치인의 책을 약간 이제 배제한다든지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또 항상 그 고객 불만이 옵니다. 우리 후보의 책은 굉장히 뛰어났고 판매도 잘 됐는데 왜 명단이 없나? 지지자들의 그렇죠. 어떤 팬심이 영향을. 이제 저한테는 25년은 이제 그런 해였고요. 굉장히 뭐 많은 책들이 나왔고 대선 후보책도 나왔고 후보에 관한 책도 이제 많이 나왔던 해였습니다. 내년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또 어떤 정치인들의 출판 러시가 또 내년에 또 이어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내년에 그 특히나 약간 좀 큰 지자체 있잖아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쪽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쪽 그 정치인들은 이쪽 후보들은 책들이 판매가 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내년에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점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변화해온 그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 전에는 꼭 이제 정치인들은 의뢰 책을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체 환경도 굉장히 바뀌고 또 선거 캠페인의 분위기도 바뀌다 보니까 책 출간을 생략하는 경우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 이제 책 출간이라는 게 이제 후보가 공약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정치 철학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책을 내는 작업이 굉장히 그 후보에게는 좋은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보 그 독자나 시민 입장에서도 책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부가 굉장히 많고 그 후보가 뭔가 공약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때는 출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제 책이 나와 있으면 그 책을 기반으로 그 후보에게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증거 자료가 네, 된다. 그렇죠. 책임 정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이제 책은 여전히 좀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계속 그 관심이 계속 쏠릴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어떤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또 뭐가 있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역시 뭐 AI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세계 증시나 한국 증시 이끈 것도 결국 AI였는데요. 출판계도 AI 관련한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먼저 꼽아볼 것은 그 챗GPT의 수장 있잖아요. 네. 오픈 AI가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그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그 샘 올트먼의 공식 정기가 나온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책 제목이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이었고요. 85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그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인물이 이제 엔비디아 창업주 젠슨 황 공식 전기입니다. 제목이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평전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의 평전만 읽어도 지금 그 AI 생태계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워낙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 전기를 읽는 것만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AI 지형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쪽에 꼭 뭐 요즘은 모두 관심이 있겠지만 설사 관심이 없더라도 두 책 모두 기본적으로는 성공 스토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를 보통 연말 연초에 이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 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를 이끌어내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이 좀 다른 스타일의 CEO더라고요. 그 샘 올트먼은 약간 성실하고 착한 성향이고 젠슨 황은 물론 성실하긴 하지만 성질이 좀 있는 그런 이제 두 각각 다른 리더십을 보는 재미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샘 올트먼이나 젠슨 황 같은 천재들의 성공 네. 스토리는 흥미롭기는 한데 사실 뭐 직장인 분들 네. 정말 그냥 회사 다니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마음 한 구석이 뭘까 좀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러다가 AI한테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네. 근데 이런 뭔가 대중의 어떤 복잡한 심리를 좀 파고든 책이랄까? 읽어볼 만한 책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 이제 증거가 있었던 게 장강명 작가가 쓴 먼 좋은 미래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판매도 잘 된 책이고요. 또 연말 되면 여러 매체라든지 출판 평론가들이 25년 올해의 책을 뽑는데 이제 먼 좋은 미래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일반 독자는 물론이고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가 2016년이었고 바둑계는 이미 그 인공지능의 그 파도를 맞은 거죠. 그때 이 바둑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바라본 그 논픽션이었습니다. 은퇴한 바둑 기사도 있었고 네.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성적을 더 잘 내는 기사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바둑의 판 자체는 좀 약간 납작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책이었고요. 그 생성형 AI는 알파고와 달리 범용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 AI가 일반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제 먼 좋은 미래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장강명 소설가 자체가 소설가인데 네. 소설도 AI가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책이었고요. 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대체하는 것보다는 네. AI를 잘 쓰는 사람에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용적인 책들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챗GPT라든지 네. 프롬프트 텔링 또 AI 2026 트렌드 앤 활용 백과 듀얼 브레인 이런 책들 AI 활용법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래서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 시장에서도 막연하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열심히 하라는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AI를 도구로 잘 써야 살아남는다 네.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책 같은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정작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네. 몸은 조금 피로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 나오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든 두 번째 주제에 약간 반작용, 뭐 안티테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간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명이 됐고, 이제는 인간 사유마저 기계에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때 느낄 수 있는 불안감, 경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그 이제 키워드는 내 몸 내 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몸 내 산. 네, 내 돈 내 산 아니라 내 몸 내 산. 이 단어가 이미 좀 쓰이고는 있더라고요. 그냥 내 건강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쓰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스마트폰 AI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내 몸으로 내가 사는 인생, 진짜 세계를 만나자는 의미로 이제 내 몸 내 산을 꼽아봤습니다. 내 몸 내 산, 결국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네.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 어떤 책이 좀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크게 이두 가지 책이 좀 대표적이었는데요. 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랑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경험의 멸종은 역사학자인 크리스틴 로젠이 쓴 책이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 만큼 좀 사람이랑 원래는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또 손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키보드 자판이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고, 또 늘 휴대폰 화면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 이제 약간 멍하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어진 21세기를 맞아요. 분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나 규범이라는 건 왜 선비 같은 얘기 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바로 지금 시대의 징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기계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정치적인 극우화도 이어진다고 비평하고 있는 책이고요. 경험의 멸종은 약간 좀 진중한 문체이고, 네. 편안함의 습격은 좀 더 가볍게 이제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이클 리스터라는 저자가 굉장히 좀 글로 웃기려는 욕구가 강한 저자이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네, 몸에서 이제 실내 머물면서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밖에 네. 나가서 모험을 해보면은 느끼는 충만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막연하게 자신의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계속 해내거든요. 되게 극한 환경에서 모험을 떠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이제 효능감, 충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저자가 쓴 책 중에서는 네. 이은경 저자의 도파민 가족이라는 책도 많이 사랑받았는데요. 네. 이제 가족들 모여도 계속 스마트폰만 하니까 그쵸.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초등교육 전문가가 쓴 책이 바로 그런 도파민 책입니다. 가족. 네, 도파민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뭔가 편리함이 주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가끔은 좀 일부러 불편해질 필요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까지 정치, 기술, 뭐 사회 트렌드처럼 좀 묵직한 주제를 봤다면 이번에는 좀 감성을 채워줄 책들을 보죠. 올해 네. 진짜 한국 소설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 주제는 한국 소설의 약진으로 꼽아봤는데요. 네. 그 25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뭘까요, 소장님? 한강 작가 작품. 예, 맞추셨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소년이 온다가 1위였습니다. 소년이 온다였군요. 네. 24년 10월 10일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발표되고 나서 네. 24년 연말부터 25년 쭉 계속 맞아요. 지금까지도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 대부분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25년은 이제 한강 작가 또 한국 소설의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강 작가 작품 외에도 성애나 작가의 단편집 혼모노, 또 네. 김금희 장편 소설 천여름 완주, 이제 김혜란 단편집 안녕이라 그랬어, 또 구병모 장편 소설 절창까지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 소개해드린 그 황석영 작가의 장편 소설 할미까지 25년이 한국 소설 독자들에게는 풍성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K 문학, 한국 문학의 수출액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대 최고액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전히 그 절대적인 금액만으로는 게임이나 뭐 K-팝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계속 이 수출이 잘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의 기본, 이제
컨텐츠의 수출 경쟁력의 기본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문학을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우리나라 문학이 외국에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 하나 정도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주제는 노년 노화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가 50대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출판계도 노년 노화에 관한 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올 때마다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5년에 나온 책 중에서는 그 늙지 않는 내, 늙어도 내는 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책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책 두 권이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라는 책이랑 이제 늙지 않는 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치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든지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치료법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치매에는 명확한 그 치료 기법이 없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두 책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빨리 진단 받을수록 좀 증상이 늦게 발현되거나 또 심지어 늙지 않는 데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한 뭐 예방법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밌었던 부분은 우리가 오래 사는 사회로 갈수록 이제 재테크 책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물론 부동산과 주식 투자 책 중에 일부 인기 있는 책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꾸준히 팔린 책이 바로 박고미 연금 부자 수업이었거든요. 네. 연금에 대한 관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 가지 이제 징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2025년 결산이라는 주제로 여러 책을 소개해 봤는데 네. 사실은 항상 우리 손 MD님이 이렇게 픽해서 가져오시잖아요. 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네. 2025년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다면요? 저는 그 내일 뭐 쉬는 가족도 많을 텐데요. 네. 유수영의 평생 레시피라는 요리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 이웃집 삼촌. 네네. 보통 책이란 건 혼자 읽고 혼자 좋고 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유수영의 평생 레시피라는 요리책으로 요리를 하고 가족에게 칭찬받고 물론 1년에 저 2번밖에 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 관해서 이제 가족 구성원에게 넌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이 요리 레시피 자체가 이제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책을 마지막 책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도 정말 따라서 쉽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요리사분들이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 아니라 정말 쉽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들을 많이 내주셔서 네. 그런 요리책을 사실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좀 그해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 배워보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 책 보면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기는 했는데 네. MD님도 오늘 이 책을 꼽아주셨네요. 자, 대선, AI, 내 몸 내산, 한국문화, 노년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올해의 책들 리뷰 쭉 해봤습니다.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오늘은 문자가 특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해주시는 분들, 반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사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혜진님, 2025년 계획도 나름 알차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처리했으니 2026년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보아요. 2026년엔 청약 성공해서 2030년도에 새집 입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미 이렇게 계획 세우셨으니까 올해 그렇게 열심히 실행하고 처리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김지용님, 2025년에 헌혈 24번이나 했어요. 와, 그러면 거의 한 달에 2번꼴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큰 봉사가 헌혈이라서요 해주셨는데 가장 작다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데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정말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지웅님, 올 한 해 건강하게 좋은 마음으로 사셨다는 증거라서 너무너무 제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네요. 잘하셨습니다. 멋집니다. 5309님,
오랜 기간 살던 동네를 떠나 이사도 했고 딸이 고3 수험생 생활을 잘 이겨내고 내년에는 드디어 대학생이 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하며 준비했던 정규직으로의 이직도 성공해서 저에게는 올해가 너무나도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신랑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2026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와, 좋은 이런 체험담, 이런 후기도 들려주시고 내년에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는 그런 덕담도 해주시고 아유 5309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기분 너무 좋게 마무리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죠. 2025년 한 해도 이제 8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해 소망 비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먼저 새해의 태양을 만날 수 있는 곳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흔히 가장 동쪽에 있는 포항 호미곶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위도가 낮을수록 일출이 더 빨라져서 사실은 이곳이 약 1분 정도 먼저 해가 뜬다고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육지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장산곳, 2번 간절곶, 3번 대산곶. 어딜까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좀 이제 간절하게 이제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곳, 네, 그런 곳이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주민에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마지막 날.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겁니까?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품 거래소가 있는 미국 시카고부터 먼저 가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금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금 따라 은도 많이 올랐고 사실은 올 한 해 동안에는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함께 올라가는 금속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플래티넘이라고도 부르는 백금입니다. 아, 백금.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뭐 이런 귀금속 가격이 많이 올랐다, 특히 연말 앞두고 하루에 막 올랐다 떨어졌다 또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롤러코스터 타고 있거든요. 오늘은 관련해서 백금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금. 이 백금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우리 작가님이 20년 전에 예. 백금으로 예물을 하셨다고. 그때는 백금이 되게 열풍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 노란색 뭐 28K, 14K 이런 예. 금보다 더 비쌌죠? 더 예. 비싸가지고 근데 또 이제 와서는 이제 그만큼 안 올라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 들어서 백금 가격도 오르기는 했어요? 이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많이 시카고 올랐어요?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그러니까 31g 정도의 2,000달러, 2,200달러 넘어갔다가 오늘은 낙폭을 좀 크게 보면서 1,940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12월 한 달만 보면은 20% 30% 가량 오른 거고요. 이게 월간 상승폭으로 치면은 지난 1986년 이후에 가장 상승폭이 컸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올해 연간 상승률로 치면은 2배 넘게는 뛰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예. 많이 올랐네요. 백금 가격까지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뭐 그냥 금도 뛰고 은도 뛰니까? 크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도 뛰고 은도 뛰니까 관련해서 귀금속이 다 뜨는 그런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백금은 금이랑은 조금 더 다른 게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12월 들어오면서부터 백금의 수요처가 한 곳 생겼습니다.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은 뭐 그동안은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백금이 필요하게 된 계기가 뭐 있었어요?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게 유럽연합이 12월 16일 날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합니다. 네. 원래 유럽 안에서는 이제 10년 뒤 2035년까지는 휘발유, 경유 넣는 내연기관차는 우리 이제 팔지 맙시다. 라고 이제 정해놨었어요. 네. 그런데 12월 16일 날 발표의 내용의 골자는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도 여전히 경유차, 휘발유차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10년 뒤에도 전기차만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는 같지 않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들은 이제 다시 또 옥석 가리기 하겠죠.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2035년에도 경유 먹는 디젤 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해질 거잖아요. 근데 이 디젤 차라는 게 경유를 태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배기가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정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구상에서 가장 잘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촉매가 백금입니다. 아. 예. 이 실제 백금을 산업용으로 쓰는 수요 가운데 네. 40% 이상이 자동차 촉매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유럽이 이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바꿨으니까 앞으로 백금이 더 필요해질 거고, 그러면 미리 사놓아야겠네? 라는 이런 선물 수요가 백금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이렇게 시장 보니까 금, 은, 뭐 백금 가격이 거의 뭐 널뛰기 하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막 두 자릿수씩 하락하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올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귀금속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 우리가 뭐 걱정하죠? 보통은 거품이란 걸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품을 걱정해서 거래소가,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시장의 과열을 좀 자제시키려는 조치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선 상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수수료를 수수료가 더 많이 받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제가 돈을 내면 바로 그 금을 주는 현물 거래가 아니고요. 네. 미리 돈 내면 나중에 이제 받는 선물 거래라는 걸 합니다. 네. 이 선물 거래라는 건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레버리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 거예요. 3배짜리, 2배짜리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이런 레버리지 거래라는 거는 너무 과열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품이 빵 하고 터지면 투자자뿐 아니라 거래소까지 한꺼번에 망해버릴 수가 와르르. 있어요. 예, 그래서 거품을 좀 빼려는 조치를 이 귀금속이 거래되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가요, 지난 29일부터 이 선물 거래, 그러니까 귀금속의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올려버리는 조치를 해버립니다. 거래소가 귀금속 선물 거래 증거금을 올렸다는 거는 뭐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거래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뭐예요? 돈 있으면 거래하라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 거래하라. 그러니까 10배짜리 거리 이런 거 잘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쉽게 네. 말하면 이 선물 거래를 하고 싶으면 초기에 계약금 더 많이 내세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구조상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아까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이 올해는 청약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청취자님도 계셨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 청약을 할 때 한 번에 돈을 다 못 넣고 처음에 계약금 조금 내고 나중에 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10% 내고 청약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자, 우리는 20% 먼저 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요. 기존의 계약도 계약금 올린 만큼 못 채워 넣으시면 계약 해지할게요. 이런 조치를 거래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야,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약금부터 걸고 청약 넣자 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즉 거래소가 말씀하셔도 돼요. 예. 문턱을 높였다, 이 그렇죠, 얘기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문턱 높인 거고, 이 거래소가 그렇게 증거금을 높였다는 게 이제 지금 금, 은, 백금 가격 너무 높은데요라는 경고 옐로 카드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도 야, 이렇게 되면은 귀금속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져나와도 차익 실현하는 거잖아, 내가 손해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급하게 낙폭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금을 올렸다는 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던 뭐 금, 은, 백금 이런 귀금속 가격 변동에 좀 브레이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꽤 센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14년 전쯤에 2011년에 은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쭉 가격이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렸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학습 효과가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증거금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때 할 수 있는 거군요. 경제 공부 이제 좀 해봤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코너로 이제 달려가면서 예. 가벼운 해외 소식들도 좀 들어보죠. 독일에서
이거 가볍지 않은데 영화 오션스 11 같은 은행 금고털이 사건이 일어났다? 공부보다는 좀 가볍게 네. 이제 어떤 장면으로 생각하자면 네네. 우리가 뭐 저는 이런 영화들 사실 잘 좋아하긴 하는데 오션스 11이나 뭐 이탈리안 잡 또 우리나라 영화로 치면 이제 배우 이정재 씨 나온 도둑들. 예. 그런 일이 실제로 독일의 한 저축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와. 현지 시간 29일 새벽에 독일 북서부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여기가 분데스리가 축구 팬들은 잘 아시는 도르트문트가 있는 주인데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저축은행에서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이 알람을 확인하려고 경찰이랑 경비원들이 가보니까 은행 벽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대요. 네. 그 구멍이 뚫린 공간에 뭐가 있었냐? 원래 은행이 개인 고객들을 위한 금고를 갖고 있었대요. 네. 3,000개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95%가 털렸대요.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야. 넘는 것으로 지금 독일 경찰이 추산을 하고 있고요. 경찰들이 이 범행을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드릴을 동원해서 다 금고를 부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도 아직 누구라고 특정을 하거나 잡지를 못했대요. 세상에. 네. 아니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그 은행 벽도 그렇지만 금고가 있는 벽까지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고 두껍겠어요. 근데 이거를 드릴로 뚫을 때는 시간도 시간이고 소리가 사사사사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다다다당 와다다다다죠. 막 예. 우릉쾅쾅 난리 났겠죠. 그쵸, 근데 그쵸. 그 과정에서 신고된 거라든지 뭐 보안 뭐 벨이 울린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독일의 문화랑 또 이게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저번에 어방목 시간에 그 PD님께서 그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에 네. 그 네네. 얘기해 주셨죠. 네. 독일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는데 탁재영 PD님이 예. 네. 독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부터 연말까지는 쭉 쉰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 프랑스 여름에 싹 비는 것처럼 파리가 독일도 좀 그런 2주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직 안 세웠나? 당직을 안 세운 것 같아요. 당직을 안 세운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 범행 대상이 된 저축은행도 네. 24일부터 연말까지 쭉 문을 안 열었었고 어머나. 주변 상가들도 시끄러우면 누가 있었으면 봤을 텐데 그랬겠네요. 상가들도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자체도 화재 경보기는 29일 날 울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9일 날 일어난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경찰의 이제 목격 진술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27일 밤에 그러니까 경찰이 확인한 날로부터 이틀 전에 이미 이 은행 인근 주차장 계단에서 남성 여러 명이 큰 가방을 나르는 걸 봤다는 목격 진술이 있었고 보기만 하면 뭐해? 그러니까요. 이미 다. 아니 그때는 이제 그게 뭔지 몰랐던 거죠. 목격자 분들도. 그리고 29일 새벽에는 그 화재 경보기 울린 날에는 네.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그 주변에 어디 자동차 정비소에서 검은색 차량을 몰고 나가는 모습들도 봤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대요. 그래서 그 차 번호판을 조회를 해보니까 은행이 있는 데서 200km 떨어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 일어난 범죄였으면 거의 대전 아래에서부터 이제 차를 훔쳐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좀 치밀한 범죄가 크리스마스 때 독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군요. 예. 야, 참 이거 피해자분들 보상 어떻게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제가 다 드네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다시 가보죠. 미국이 내년 2026년이 건국 250주년이라서 나라 차원에서 대규모 건국 기념 파티 모드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예, 새해부터 그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요,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2026년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250주년이 되는 건데 네. 이 기념 행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 빚이 얼마냐면 네. 오늘 기준으로 38조 5천만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5경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럴 처지가 아닐 텐데.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약간 들었지만 네. 또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고 네. 이 건국 기념 파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7월까지 쭉 뭔가를 하는데 여기에 쓰기로 한 예산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200억 원이 넘어가요. 근데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합의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쓸 때는 그래도 써야 하지 않겠냐. 250주년이 뭐 언제 또 오겠냐. 2천억을 써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의 어떤 생일 잔치 이런 잔치라고 해야 되니까 스케일이 좀 남다르기는 한데 도대체 뭘 어떤 걸 하길래 2,200억 원씩이나 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그 볼거리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한 1월 1일 0시부터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1월 1일이 되자마자 새해 전야부터 해가지고 1월 1일 되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볼드랍이라는 유명한 새해 맞이 행사인데 네. 미국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1월 1일이 딱 되면 카운트다운 하면서 색종이 팡팡 퍼지고 그리고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빌딩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꼭대기에는 동그란 크리스털 볼이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 딱 카운트다운 돼서 1월 1일입니다 이러면은 볼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막 갑자기 폭죽 같은 거 색종이 터지고 뉴욕 노래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축하 공원하고 거리 꽉 메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환호하고 뭐 그런 행사들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을 네. 그거부터 이제 미국의 건국 250주년이랑 엮어서 쭉 7월 4일까지 건국 기념행사 주간에 들어가겠다는 게 미국 백악관의 계획이에요. 파티 스타트군요. 파티 스타트고 네. 이게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까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미국 전역에서 뭐 박람회, 불꽃놀이 뭐 또 각 주의 역사에 맞는 이런 건국 행사들이 계획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혹시 미국에 가실 예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면서 일정 짜시면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에 힘을 좀 굉장히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이게 건국 250주년인 7월 4일에 생일 파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열고 자신의 생일 파티요? 그 미국이라는 미국의 생일 곳은 파티죠?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만들 것. 사실 이게 거의 뭐 무슨 땡땡 월드 뭐 지배인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한 느낌인데 네. 그 중에 재밌는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네. 이번에 건국 기념 행사에 UFC라고 이종 격투기 경기를 6월달에 백악관 안에서 이 최초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본인의 생일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약간 본인의 사심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네. 애국심과 이 엔터테인먼트를 연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통령의 캐릭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는 행보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대형 건축 프로젝트들도 같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아요. 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 맞아서 워싱턴에 이 프랑스 같은 개선문이 생길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 정부가 그런 거 하겠다고 계획은 밝혀놨고요. 네. 어떤 평론가가 건축 평론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워싱턴 DC는 서방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도 가운데 개선문이 없는 도시다라는 말을 해서 그 미국 대통령이 되게 자극을 받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안에는 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조지 워싱턴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 또 천재 대명사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이 미국의 역사를 이끈 250여 분의 조각상을 만드는 정원도 이제 생겨나는데 여기에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조각상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연말까지 정말 새해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곳으로 우리나라 육지 가운데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간절곶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1472님 간절곶 간절히 가고 싶어집니다. 겨울바다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해돋이 보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시길 라고 보내주신 0466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같이 간절히 바라볼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4인 가족 간절곶으로 해돋이 보러 고고합니다. 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6년
주연 병호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0843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 올 봄에 여러분께 첫인사 드렸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네요. 올해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이렇게 따뜻한 좋으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것, 그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곡은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여러분 고맙습니다.